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방명록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둘로 쪼개진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될 텐데요. 사실 통합이 우리 사회에 큰 과제로 떠오른 건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강조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여전하고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걸 텐데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무거운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현장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일부를 보고 오셨는데요. 당초 한 25분 안팎 혹은 30분 정도 될 것이다라는 취임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탈고를 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보통 주목되는 어떤 기조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35번에 나온 단어가 자유였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또 예상했던 통합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취임사 어떻게 좀 보셨는지 세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짧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자 미국의 이 명연설들 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취임사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맞아요. 특히 예를 들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런 것들은 다 기억에 남는데.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사들을 기억을 해보려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길고요. 긴 이유가 모든 부문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대북 정책, 대일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서 나열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9,000자가 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많아요. 7,458자.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3,400자 내외입니다. 짧고 그다음에 이 나열하지 않았어요. 모든 부문 경제를 어떻게 하고 외교를 어떻게 하고 이렇지 않고 핵심적인 어떤 가치와 관련된 단어를 자유라고 선정을 한 다음에 모두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말부터 자유시민 여러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보편적 가치를 자유화하겠습니다라고 상정을 한 다음에 그 단어로서 전체적인 어떤 그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만능주의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이 표현하신 걸 보면 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나친 양극화는 곧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빠른 성장이 필요하고 빠른 성장은 과학기술로서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없다 하지만 경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가 분배에 보다 더 관심을 두고 또
성장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네.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 네. 빠른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네. 연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연대. 통합이라는 건 사실상 뜻이 다르고 또는 입장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뭉치는 것이 통합이거든요. 연대라는 것은 입장이 다르고 또 주자가 다르더라도 한 방향성을 갖고 함께 느슨하면서도 한 방향성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갈등이 많이 만연화돼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다른 그런 구조 속에서 통합보다 더 연대라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무조건 없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연대라는 가치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예, 예. 그에 상응하는 의미들은 담겨져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국기원 전 비서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작하는 자리니까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요. 네. 윤 정부가 잘 되는 길이 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뭐 바라는 마음은 아마 또 다 똑같을 겁니다. 네.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어제 취임사를 보면 보통의 경우에 선거 때 했던 여러 가지 비전과 과제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글자가 많으면 설명이 많은 것이고 글자를 줄이면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을 별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지? 해서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자유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반복적으로 다시 되뇌어 봤는가 이렇게 보면 사실 자유라는 단어는 과거 냉전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체제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는 가치로서 자유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좀 새롭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최근의 그리고 흐름과는 좀 다르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세계 시민 여러분 했는데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을 가져봤고 연대라는 의미 속에 통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통합이라는 개념과 가치는 또 그 자체로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가 바로 국민 통합이다라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연대라는 그 틀 내로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궁금증을 갖고요. 자유가 나타나는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자유주의 경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 그래서 성장 만능주의 경제 이런 자유의 뜻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읽히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 좋은 뜻을 다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좋은 뜻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뜻이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네.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을 또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잘 구현해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네요. 김수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취임사? 취임사가 짧아질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사 길었다고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사 길어도 돼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고 원대한 비전이 있고 그 당시 정치인들이 따를 수 없는 네.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진적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뛰어난 표현들이 있었고 또 국민들과 애환을 나누는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죄 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현재의 정치는 카리스마의 정치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취임서를 짧게 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짧은 취임사에 35번의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분량을 응축한 것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강조했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그런 의문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했을 때 이것은 실천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네. 저는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어떻게 되는지가 이 문제를 판가름할 첫 번째 시험대라고 봅니다. 이분이 성소수자 폄하,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과랍시고 올린 글에 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올렸습니다.
명백한 혐오 발언이거든요. 퇴출돼야 됩니다. 이게 자유의 첫 번째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사에 빠른 성장이 언급돼 있는데 네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장이 늦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배를 포함해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개발도상국 시절의 모델에 혹시 함몰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마음속에 있는 말인데 안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뭐 노동의 위기라든지 여기에 네네. 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실천적으로 담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념이 좀 우편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한편에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노무현 정부하고는 좀 반대로 오른쪽 깜빡이를 켰는데 네. 뭐 조금은 좌쪽으로도 가기도 하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예, 여지를 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는 네네.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자유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취임사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좀 생경한 단어가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이 반지성주의를 지목을 했습니다. 글쎄요, 반지성주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좀 저는 좀 취임사에는 잘 못 봤던 단어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역대 좀 어려운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어떤 조금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좀 어렵게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예, 예. 같아요. 국민들이 보셨을 우리가 때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다른 그 대통령과 달리 자신만의 그 쓴 단어가 있습니다. 신한국이라는 신한국. 단어. 예, 예. 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라는 표현을 강조하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사실 자유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복 대변인께서는 아주 옛날 단어 아니냐 하시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돼서 굉장히 뜨겁게 그 반응을 보인 책이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아마 네. 읽어보셨을 텐데 제임스 로빈스 하버드대 교수와 공저입니다. 이곳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또는 뭐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국가가 그런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가 번영한다라고 해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옛날 발언이다, 옛날 단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자유의 가치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지성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단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성으로 대표되는 객관적 진실이라든지 또는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치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것이 이제 반지성주의입니다. 뭐 설명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좌쪽에서는 스탈린주의, 우쪽에서는 나치즘. 이라고 표현하죠. 극단적으로 또 네네.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늘 접해왔지만 극단적 종교주의, 예를 들어서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네네. 극단화돼 있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다 반지성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이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전임 정부야말로 취임사에서 통합이 있었지만 가장 통합이 안 된 정부였습니다. 진영 논리가 판을 쳤고요. 왜 진영 논리가 판을 쳤냐면 자신의 사람, 자신의 진영에 있는 사람만 우선시했고 남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탄압을 했거든요. 지금 청와대 소회의실에 지금이 아니라 전임 정부, 문재인 네, 정부의 청와대 문재인 소회의실에 정부에서의. 딱 걸려 있습니다. 수보 회의 때마다 카메라에 잡히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춘풍추상. 나의 편은 추상같이 대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해라 이런 말인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자신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무조건 그것은 옳다, 그건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선악구분으로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같은 날 동시에 서초동에서 100만이 모였다. 또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다. 숫자로서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것.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영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이념을 내세워서 자신의 하지 어떤 말자. 그런 이 진영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반지성주의를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네. 훨씬 더 그 통합에 대한 열망을 지금 담아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국경 비서관님 말씀 듣고 싶네요. 취임사 말씀하시는데 전임 정부 비판을 하시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노력을 했죠.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있었고 미국에서 뭐 트럼프로 대표되는 갈등을 유발시켜서 정권 또 정치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이것이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일종의 정서처럼 퍼지고 있어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적 과제이고 지도자에게는 가장 큰 과제인 것이죠. 뭐 진영 인사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을 진영 인사로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객관적이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잘못은 다 노무현에게 돌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출발을 하면서 이제는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분을 다 전임 정부 탓이다. 전임 정부는 이랬다라고 핑계대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반지성주의라는 말,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미국의 공산주의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여서 제거하고 했던 메카시 열풍.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것이 반지성주의 광풍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국가 간의 갈등 문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집단 간의 갈등 문제도 반지성주의의 예를 들어서 표현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간의 갈등,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반지성주의로 단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이해 충돌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단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는 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나의 주장은 반지성주의가 아닌가? 나의 주장은 어느 한 진영이나 어느 한쪽 편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과 어떤 그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 먼저 보이는 것이 이런 단어를 선택할 때 취해야 될 자세 아닌가 싶고요. 또 더더군다나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를 비판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읽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지성주의를 대입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통합과 협치, 화해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좀 낳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사에 보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김수필 평론가님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뀐 거대 야당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뭐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 자체, 이 취임사에 들어간 네, 그 반지성주의. 구절 자체 설명이라든지 반지성주의에 대한 얘기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지성주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다종의 입시 문서를 위조한 이 범죄자가 징역 4년을 받았어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7, 8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표창장 하나 때문에라는 말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낙인 찍기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토착외구 이런 표현들 이게 메카시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를 바가 없어요. 잘못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 와가지고 연설하면은 토착외구로 찍힐 판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옛날 과거 연설이나 실제 행보들을 보세요. 현재 그 토착외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임사에 나온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근데 다만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보자가 제시한 언론에서 검증한 자료, 증거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반지성주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도 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 이걸 좀 같이 새겨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게 반지성주의는 사실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네. 사람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불리한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물론 강력한 질타, 비판 필요하겠지만 너도 나도 보니까 조금 그러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반성의 메시지, 성찰의 메시지가 좀 더 필요했다고 보고 반지성주의가 이제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성찰적인 표현으로 가다듬어서 자기 성찰로 같이 돌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조금 가다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타깃을 하기보다는 좀 우리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한 보이는데 말씀만 더 드리면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이 무조건 반지성주의를 도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좀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의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표를 찍었던 미국 유권자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미국의 너무나 극단적인 PC가 만연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 PC라는 것이 소수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아예 언급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PC를 앞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기존의 어떤 와스프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논란이 아니라 여기를 한번 되돌아보죠. 여가부 폐지. 그러면 여가부 폐지 무조건 언급조차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성들 위주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 20대 남성들이 지지를 할까요? 여가부가 하는 일은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게임 일몰제. 게임 일몰제하고 양성평등하고 네. 무슨 상관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네. 너무 표현이 어렵고 사실 저희가 국민들께 좀 이거를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어떤 해석을 좀 듣고자 했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듣고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경 비서관님께서는 청와대도 계셔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는 청와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용산 시대인데 용산에 보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각 수석실도 있고 또 기자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 이제 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동선을 좀 최소화하고 소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의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있죠. 한 건물에 들어선 이유는 사실 청와대는 비서동이 세 동이 있지만 굉장히 작고 네네. 오래된 건물들이라 이제 분산이 좀 돼 딱 있죠. 분산이 돼 있는데 한 건물 워낙 건물이 크니까 그 건물 내에서 한 층에 대통령도 근무하시고 수석들도 근무하고 비서들도 근무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프레스센터도 계속 내려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의지는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층에 기자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출입문이 달리 나 있고 또 그쪽을 가려면 따로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춘추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출근하는 이러한 구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저는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은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막 소리치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얘기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소통은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네. 소통이 사실 우리 잘 시대의 됐으면 과제입니다. 과제. 네. 박근혜 대통령 출발할 때 첫 번째 과제가 소통이었었고 그때 사실 모든 공공기관에 다 소통을 첫 번째 과제로 이렇게 걸고 그랬었었는데 지금도 저 소통을 통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용산 시대가 열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는 프레스 다방이라고 해서 천막
을 치고 이제 거기서 기자들이 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윤석열 당선이신 분, 대통령 당선이신 분일 때는 많이 좀 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소통하는 의지를 보여서 기대는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게 어떨 때 뭐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소통의 의지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열과성을 다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런 자리는 소통하기 쉬운 자리. 상대방이 이제 기자거나 또 같이 일하는 비서거나 이건 누가 못하겠어요, 사실은. 본인한테 우호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 거는 소통을 이제 국회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벌써부터 보이는 게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청와대 정부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건 전 동의를 하고 사실 그 지적은 예전에 정치학계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도 먼저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돌아가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을 대거 축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고 이런 모델이 왜 탄생하느냐 했을 때 내각과 여당의 국회 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이 청와대 쪽으로 쏠려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그림을 바꿔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할 때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달만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나 신중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검수완박 문제는 대통령 당선인은 좀 입을 다물고 있고 덜커덕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정부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결국에 이 흐름대로 가면 똑같이 대통령실 다시 또, 중심의 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전철을 밟는 거다. 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동선이 이렇고 뭐 비서들하고 소통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귀영 비서관님 말씀 지적해 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실천과 의지의 문제일 수 있을 거고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국회와의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와의 소통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지금 일단 1호 결재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현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압박성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내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반쪽짜리로 출범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 이제 민주당과의 갈등을 빚어지는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네,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이 너무 과하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지금 표현되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금 그 인준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실제로 이해찬 총리가 이 한덕수 국무조정 실장 시절에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꼼꼼하고 일처리도 뛰어나고 업무 추진력도 있어서 네. 전화로 직접 제청했다라고 보도가 다 나왔어요. 이해찬 총리가 그만큼 아껴서 경제부총리로 천거를 직접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능력이야 뭐 그 당시 능력이 지금 없어질 리가 없는 것이고요. 도덕적으로 자꾸 무슨 김앤장 네. 얘기를 했는데 김앤장 회전문 인사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은 비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시 이현재 부총리가 있습니다. 이현재 부총리가 3번이나 김앤장을 왔다 갔다 해요. 김앤장에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금융위원장으로 발탁을 할 때 와요. 금융위원장. 끝나고 다시 김앤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 데려다가 경제부총리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김앤장으로 갑니다. 3번이나 김앤장을 들락거렸던 것을 당시에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물론 2000년도 이후에 인정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앤장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그럼 김앤장에서 뭐 4년 동안 40억 받았다는 거 갖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입장인가. 청와대에서도 신현수 민정수석부터 4명이나 김앤장에서 데려와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현장 운운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쨌든 호소를 하는 거죠. 지금 정부를 출범은 시켜달라. 배를 띄워달라. 시작은 하게 해달라. 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든지 그러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시작부터 발목을 잡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국민한테 일단 호소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민주당이 문제로 삼는 건 총리 후보자보다는 더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한 거 한동훈 또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더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제가 맑고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너희들도 그랬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고 하면 앞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야당은 입다들한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사실 서로 공수가 바뀌면 옛날에 자기가 공격했던 것을 방어하고 핑계대고 하는 게 그 우리 정치의 반복적인 모습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가 불신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현재 부총리 그 과거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청문 기준 이런 것들과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는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 한덕수 총리를 연결시키는 말을 저는 민주당에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이거 뭐 공연이 뭐 연줄로 해서 네네. 발목 잡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그 한덕수 후보자 본인에 대한 어떤 흠결 이것도 사실 초창기 정부만 아니면 큰 부담 없이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첫 정부기 때문에 발목 잡기 논란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문제지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 정서도 몹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청문 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흠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따라서 조금 기준에 따라서 또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에 대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법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국회를 능멸하는 발언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대한민국의 행정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정치권에서 또 야당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그냥 못 넘어간다. 왜? 정치가 존재한다. 국회가 존재한다라는 이유를 당선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로했다라는 표현이 언론의 표현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정말로 크게 국익을 훼손한다든지 네. 라는 것이 아니면 대화의 상대, 함께 일을 해야 될 상대에 대해서 협치를 과거에 해야 되니. 왕이 하듯이 경로했다? 저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되고 나머지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면 강행을 할 수 있는데 강행을 하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과가 참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협치나 좀 어떤 소통이 이럴 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적정선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무 대 전부로 가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만약에 한덕수 후보의 총리 임명 동의안하고 몇몇 장관 후보자하고 연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연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임명 동의안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할 거면 저는 아예 대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딱 낙마를 해라라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좀 눈치 주기 식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대신에 그러면 뭐 한동훈 정호영 아니겠어요? 네,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과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대놓고 책임져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임명 강행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두 후보자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임명 강행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국민 여론은 물론이고 당내 여론, 여당내 여론 또 나쁘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마저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전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일단 전략이다. 통으로 묶어서 추진을 하되 양보할 때 이제 내놓는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라는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저는 이제 불통의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시작부터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결정 전에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를 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못 밝혀내서 그렇지 좀 새로운 불씨들이 더 생겼어요. 사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는 한동훈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처럼 막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오픈 액세스 얘기하면서 약탈적 학술지를 옹호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딸의 표절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수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순을 바꾼다거나 또 이제 같은 단어에 다른 일종의 다른 재조합을 단어로 하는. 네, 이렇게 재조합해서, 근데 그런 것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표절률이 62%까지 올라가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시모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하게 두둔을 비춰질 수 하게 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새로운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뭐 적격 부적격을 따지기 앞서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일단 이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한국 정치의 인사 기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나오는 얘기가, 한쪽에서는 이거 조국 같은 거 아니냐, 조국처럼 한테 해라, 한테 했듯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편에서 다른데? 라고 해버리면, 자,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다 적격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조트머스 시험지 하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의 인사 기준이 후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괜히 조국 전 장관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가 한동훈 후보자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취임 첫날 일정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만찬이었어요. 내외인들과의 만찬이어서 뭐 경제계 인사도 오고 외국에서 사절단도 와서 같이 한 자리를 했는데, 주목됐던 게 뭐 늘 이런 자리에 주목되는 게 만찬주가 뭐냐였는데, 만찬주가 우리 술 6종이 선정이 돼서 이제 거기서 만찬에서 술로 쓰였는데, 보니까 지역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6종들이 뭐 고루고루 이제 뭐 제주, 뭐 전북, 강원, 충북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뭐 일종의 화합을 상징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모든 게 다 메시지로 읽힐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 날이죠. 뭐 동작 하나, 눈빛 하나, 또 걸음걸이, 장치들. 어떤 뭐 동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날, 즉 취임식입니다. 왜냐하면 취임식이라는 것이 진영을 떠나서 이날만큼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틀 속에서 다 동질성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취임식 이후에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그 정권을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런 그 마인드,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준비위도 사실상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공동체가 당연히 통합과 그다음에 화합의 어떤 메시지를 담기는 그런 일정으로 취임식을 다 짜겠죠. 그래서 만찬주 역시 뭐 경기도, 제주, 전북, 강원, 충북 이렇게 네. 저는 지역 고루고루. 처음 보는 술들이 많은데, 저는 모르는 술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네. 뭐 많은 어떤 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도 사실은 뭐 단순히 건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처럼 국민들한테 하는 약속이고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술도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또 거기에 자리한 인사들도 주목을 받았던 게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또 자리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SK 뭐 최태원 회장 등 이렇게 5대 그룹 총수도 있고, 또 6개 경제단체장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뭐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떤 친기업 행보가 본격화되는 것이냐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어제 만찬에 화합을 위한 어떤 노력,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노력, 이건 뭐 당연한 거고 해야 네네. 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다 했어요. 뭐 팔도 막걸리, 각 뭐 시군에 있는 막걸리 총집합해서 섞어서 마시고 뭐 이런 것들도 했던 이벤트들인데, 네네. 그 정신이 전 정치적 실천 행보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어제 사실 그 5대 그룹 충수하고 경제단체장들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느낌이 묻어나는 취임사와 저 만찬에 저분들이 초청된 것과 어느 정도 맥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결이 예, 같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갈등, 양극화 이것을 빠른 성장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시대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그건 과거 시대에 썼던 말인데 아직은 우리가 빵이 부족하다라는 시대에 썼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읽혀서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적 소외 그룹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저것을 보고 약간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크기로 함께 바라보고 포용 정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주목받았던 인사 중에 가장 큰 주목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쏠렸습니다. 어제 뭐 복장, 그러니까 의상부터 시작해서 행보들이 각종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그동안 사실 대선 기간에서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주목을 받았고 이제 향후 어떻게 또 행보를 할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요? 뭐 지금까지 행보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요? 이미 나왔던 방침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밝혀진 건 이제 허위 이력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한 적도 있고 또 이거는 뭐 현재로서 아마 무혐의로 처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노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네네. 부분들. 근데 이게 아직 소환이라든지 이게 말끔하게 마무리 짓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마무리가 여러 된 가지 건 좀 아니다. 복합적인 논란들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좀 자숙을 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도 좀 어느 정도는 자제하는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 지지층을 포함해서 예,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닌 것이고 본인이 하시던 활동도 있는 거고 또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선의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듯이 몇몇 이런 그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특기 분야를 살려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행보를 하고 뭐 사진을 가끔씩 올린다거나 네. 이 행보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코바나 콘텐츠 이 업체를 어떻게 할 거냐의 그러게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휴폐업 얘기가 있긴 하던데요. 네, 뭐 휴폐업 근데 휴폐업까지 시켜야 되는지는 또 이게 직업 활동을 하는 영부인의 네. 좀 활동을 너무 제약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술계에 몸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떠나서 많이 논란이 됐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준용 씨 네네. 아들인 그쪽의 논란을 감안해 보면 이제 본인이 뭐 잘못을 안 하더라도 미술계에 있다 보면 또 어떤 공공 영역이랑 얽혀가지고 문제가 여러 발생할 가지의 수도 있는. 그 잡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주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휴폐업 얘기가 좀 네. 가닥으로 이 잡혔다라는 휴폐업까지는 야구가 제가 나오는 것 주장할 생각은 없는데 네네. 적정선에서 뭐 비영리 활동 위주로 한다거나 그리고 공공 쪽에 이제 예산과 관련된 이런 것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다거나 이해충돌 방지죠. 그런 방침들은 좀 분명하게 세워서 활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영부인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대 영부인보다 가장 젊은 그런 그 나이입니다. 만으로 얘기했을 때 49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40대에 그 영부인이 영부인. 탄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시대가 그 이전과 달라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한하게 지금 허락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SNS 활동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제약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40대의 영부인 시대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영역 물론 이호 여사도 어떤 사업이 했지만 그건 철저하게 사회 사업이었고 또 이제 이 봉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처음으로 영리 사업을 했던 그런 영부인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무조건 은둔해라. 전 평론가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와닿는 게 저 마음에 와닿는 게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나서지 마라. 이거보다는 자신이 어쨌든 해왔던 일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네. 그런 그 적정선으로서 아마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기대도 많고 우려의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5년 후에는 정말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평론가, 복귀왕 전 비서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